시청자 브뤼셀의 한 응접실에서 영부인이 왜 눈물을 참아야 했을까요?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느라 정말 힘들었다. 김혜경 여사가 어제 6월 10일 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한국 대사관자에서 남긴 한마디입니다. 차세대 K-클래식 음악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청년 음악인들의 연주를 듣고 나서 나온 발언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영부인 한 분의 감정 표현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이 장면의 절반도 못 본 거예요. 그날 응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표면만 보면 따뜻한 그림입니다. 영부인이 자랑스러워했고 청년 음악인들이 잘했고 벨기에 가족들이 친절했다는 그림이죠. 끝. 근데 그렇게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 2개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는 인구가 한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왜 한국 음악인들의 베이스 캠프가 됐을까요? 그리고 벨기에 가족들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한국 청년들에게 왜 자기 집 문을 열어줬을까요? 이 두 질문 뒤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표면,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세 층입니다. 먼저 한 가지 숫자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 20년간 한국 음악인 700여 명이 세계 주요 콩쿠르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중 110여 명이 우승했어요. 이 숫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그게 정확히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부인 일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축적해온 한 가지 자산이 어제 브뤼셀의 한 응접실에서 응축된 순간이에요. 그 자산이 뭐냐? 문화적 신뢰자본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1년에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광고로 살 수 없고 정치 권력으로 합성할 수도 없는 자산입니다. 시간으로만 쌓이는 자산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세 층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어제 응접실에서 누가 있었고 무슨 말이 나왔는지, 동기에서는 그 응접실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뭔지, 왜 벨기에이고 왜 지금인지, 결과에서는 이게 한국이 지금 EU와 마주 앉을 때 뭘 의미하는지, 트럼프 위기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이 가진 무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행사를 영부인 일정 한 컷으로 처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 한 컷 뒤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이 채널이 하는 일이에요. 먼저 표면부터 짚겠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이에요. 일정 보시면 벨기에에서 시작해서 EU 정상회담을 갖고 이탈리아와 교황청을 거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8년 만에 EU 공식 방문이에요. 벨기에를 첫 방문지로 고른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가 한 벨기에 수교 125주년이거든요. 그리고 벨기에는 EU 본부가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유럽과 본격적으로 마주 앉기 위한 천문이 벨기에였던 거예요. 6월 10일 현지 시간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드웨브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오후에는 EU 코스타 상임의장 콘데오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잇따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보, 통상, 첨단산업, 기후, 폭넓은 의제가 다 올라왔어요. 한 EU 무역 규모가 1,300억 달러입니다. EU가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김혜경 여사는 브뤼셀의 한국 대사관저로 갔습니다. 차세대 K-클래식 음악인들과의 대화. 거기서 영부인이 눈물을 참은 거예요. 응접실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핵심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첼리스트 김태현 씨. 바로 얼마 전에 끝난 2026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 부문 준우승, 즉 2위를 차지한 분이에요.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에서 한국 청년이 2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벨기에에서 유학 중인 첼리스트 조혜원 씨, 바리톤 조찬희 씨, 소프라노 배지우 씨가 함께 자리했고요. 임정빈 브뤼셀 왕립음악원 피아노 교수가 이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영부인은 이분들의 연주를 먼저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한 발언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느라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있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뿌듯함이 느껴진다. 이 한마디 안에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김혜경 여사 본인이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즉, 이 발언은 일반인의 감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음악인이 다른 음악인의 연주를 평가한 발언입니다. 사교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 또 있었습니다. 호스트 가족들이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다른 콩쿠르와 다른 점이 있어요. 호스트 가족 제도입니다. 벨기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콩쿠르 기간 동안 외국에서 온 참가자를 자기 집에 받아들이는 제도예요. 그냥 잠자리만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 같이 앉고 연주, 연습할 공간을 내주고 행정 절차 도와주고 외로움을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소프라노 배지우 씨가 어제 한 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이나 행정 절차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한국에서 유학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자, 보험, 집 구하기, 음악에 집중해야 하는데 행정에 다 뺏기거든요. 영부인이 호스트 가족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 음악인들의 꿈을 함께 키워주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했어요. 영부인은 호스트 가족들에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를 찾은 청년 음악인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음은 한국과 벨기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 외교 의례적 인사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두 나라 문화가 겹치는 지점을 짚은 발언입니다. 흥부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건 누군가 박씨를 심어줬기 때문이거든요. 벨기에 가족들이 그 박씨를 심어준 셈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박씨를 심어줬을까요? 이게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영부인이 자랑스러워했고 벨기에 가족이 친절했고 한국 청년들이 잘했다는 그림이죠. 따뜻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건 표면이에요. 표면.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왜 벨기에일까요? 인구가 한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 중 하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을까요? 호스트 가족 제도라는 게 왜 다른 나라에는 없고 벨기에에는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 왜 벨기에 가족들은 지난 20년간 그렇게 많은 한국 청년들을 골라서 품어줬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면 좋겠는데 우연이 20년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패턴이에요. 패턴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지난 20년간 헛발질했으면 어제 그 응접실은 없었어요. 정확히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응접실에서 본 건 그날 만들어진 풍경이 아닙니다. 25년이 만든 풍경이에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신뢰가 어떻게 자산이 됐는지, 이게 다음 층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K클래식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25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음악인들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전환점은 2015년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어요. 한국인 최초였습니다. 이게 K클래식 열풍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다음 큰 도약은 2022년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 씨가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했어요. 같은 해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026년 김태현 씨가 같은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지난 20년간 한국 음악인 700여 명이 세계 주요 콩쿠르 결선에 진출했고 110여 명이 우승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인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있어요.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즉 한예종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6살 때 시작해서 18살에 한예종 들어가고 22살에 졸업 후 유럽 유학을 떠나는 그림이에요. 15년에서 20년이 한 명의 콩쿠르 입상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깔려 있어요.
한국에서 클래식 전공 학생만 매년 수만 명이 배출됩니다. 그중 극소수가 세계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즉 110여 명의 우승자 뒤에는 그 수십 배 보이지 않는 노력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클래식은 일명의 천재가 만든 게 아니라 한 세대의 두께가 만든 거예요. 그럼 왜 벨기에가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 잡았을까요? 까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벨기에는 인구는 작아도 클래식 음악의 DNA가 깊은 나라예요. 인구 약 1170만 명, 한국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왕실 후원으로 개최해요. 차이콥스키, 쇼팽과 함께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둘째, 벨기에 사회 자체가 다언어, 다문화 구조예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공식 언어로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근육이 처음부터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임정빈 교수가 어제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벨기에 현지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표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들은 다 잘하고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그들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벨기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분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제갈량은 그 바람이 부는 계절을 알고 있었어요. 벨기에가 동남풍이라면 한국 음악인들은 그 계절을 정확히 짚어낸 셈입니다. 이제 호스트 가족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게 단순한 봉사가 아닌 이유를 짚어볼게요. 벨기에 가족들이 콩쿠르 참가자를 받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일이에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어나고 연습 시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가족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한국 청년이 한 번 우승하잖아요. 그 가족이 다른 10개 가족한테 그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회 콩쿠르에서는 그 10개 가족이 한국 참가자를 받겠다고 신청해요. 그 청년들이 또 입상하면 다음에는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신뢰 자산이 복리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게 20년 동안 굴러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호스트 가족 중에는 3대째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때 처음 한국 청년을 받았고 어머니가 이어받았고 지금은 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한국이 친숙한 단어가 되는데 30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콩쿠르 도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열리는 모스크바도, 쇼팽 콩쿠르가 열리는 바르샤바도, 호스트 가족 제도는 벨기에처럼 깊지 않습니다. 즉 한국 그 음악인들이 벨기에에서 받는 환경이 세계 어디서도 못 받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자꾸 벨기에로 가고 벨기에 가족들이 자꾸 한국 청년을 품게 되는 거고요. 영부인이 어제 한 말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 음악인들의 꿈을 함께 키워주는 아름다운 문화. 이 말 안에 시스템 진단이 정확히 들어있어요. 영부인은 그날 응접실에서 그 자산의 두께를 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한국 음악인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 응접실에서 한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디시플린. 우리말로 하면 성실함, 근면함입니다. 기초기술을 다지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근데 디시플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기초를 다진 청년들이 벨기에로 가서 받는 게 뭐냐? 작곡가와 시대를 이해하는 폭,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경험, 다양한 음악 환경과의 호흡입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는 구조예요. 비빔밥 같은 그림이에요. 다 다른 재료가 한 그릇에서 만나는데 각자 맛이 안 죽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응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25년의 결합이 한순간에 응축됐던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K-팝은 메시지를 보내고 K-클래식은 시간을 보냅니다. K-팝은 일주일에 차트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퀸 엘리자베스 2 만드는 데는 20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한국이 어제 브뤼셀에서 보여준 카드의 정체입니다. K-팝과 K-클래식이 같은 K가 아니에요. 한쪽은 마케팅이고 다른 쪽은 시간의 증거입니다. 시간은 위조할 수 없거든요. 광고로 살 수 없고 정치 권력으로 합성할 수도 없어요. 25년을 들였다는 사실만이 25년을 증명합니다.
지상파 90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영부인이 눈물 참았다는 한 줄로 끝나니까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이 10세기 후반까지 클래식 음악의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었느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였어요.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거고요. 근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음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한국이에요. 이문찬 씨가 카네기홀에 처음 선 게 2022년 러시아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의 대타였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 25년간 쌓아온 자산이 정확히 그 빈자리를 메울 만한 두께였던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있잖아요. 옷이 없는데도 옷 멋지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K클래식은 정확히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칭찬을 알아서 하니까요. 김태현 첼로 한 줄만 들어보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자산이 지금 한국에 뭘 해주고 있는지 그게 다음 층입니다. 결과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산이 한국에 뭘 해주고 있는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EU 코스타 상임의장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마주 앉았을 때 한국이 가지고 들어간 카드가 뭐였느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카드 뒤에 한 가지 자산이 깔려 있었어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 그 인식의 일부를 K클래식이 만들어준 겁니다. 한 EU 무역 규모가 1,300억 달러예요. 한 EU FTA가 올해로 15년 차고요. 인구 4억 5천만, GDP 18조 유로 규모의 세계 최대 무역 블록입니다. 이 무대에 한국이 들어갈 때 K 브랜드는 별도 명함 없이 통하는 거예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무슨 의제가 올라왔는지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철강 쿼터 협의, 반도체 협력, 방위산업, 기후재생에너지 협력까지 다 올라왔어요. 특히 철강 쿼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EU가 한국 철강에 대해 압박을 가하던 사안이거든요. 이런 민감한 의제들이 한자리에서 다 다뤄지려면 그 협상 테이블에 앉는 한국이 어떤 나라로 인식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되면 모든 의제가 막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면 의제가 풀립니다. 그 인식을 K클래식이 25년 동안 깔아준 거예요. 브뤼셀 시내와 자벤텀 공항 인근에는 어제 한국 정상을 환영하는 5개 광고판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태극 문양과 기업 로고를 담은 한글, 프랑스어 환영 광고를 내걸었어요. 즉 한국 기업도 정상 외교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 초에는 BTS가 벨기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K-팝 따로, K-클래식 따로, 삼성 따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부인 역할이 다시 정의됩니다. 김혜경 여사가 어제 응접실에서 본 게 뭐였느냐? 음악을 본 거예요. 영부인 본인이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평가는 외교적 인사가 아니라 전공자의 평가였습니다. 영부인의 역할에 두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지 자산으로 기능하는 역할, 그리고 외교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는 역할입니다. 어제 브뤼셀에서 본 건 후자예요. 인프라죠. 응접실에 앉아서 음악인의 연주를 전공자의 귀로 듣고 25년 축적된 자산의 두께를 정확히 알아본 사람. 이게 자산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한지 짚어야 합니다. 2026년 세계는 트럼프 위기예요. 관세 압박이 한국에도 EU에도 동시에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한 축에 모든 걸 걸어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분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EU와 한국이 서로 필요한 시점이 정확히 지금이에요. EU도 미국 의존을 줄여야 하고 한국도 미국 한 축에서 벗어날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가능해지는데 K 브랜드가 깔아준 신뢰가 결정적 역할을 해요. K-팝, K-클래식, K-방산, 한국이 가진 모든 K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역사 한 장면 짚고 가겠습니다. 조선통신사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7세기에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단입니다. 근데 그 사절단이 뭘 했냐가 핵심이에요. 정치 협상도 했지만 진짜로 한 일은 시, 그림, 글,
음악을 전달한 거였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이후 양국 관계를 다시 짜는데 결정적이었거든요. 문화가 외교의 부속품이 아닌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또 그 시대입니다. 김태현 첼로 한 번이 통신사 한 번과 같은 무게를 갖는 시대인 거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세례 한 응접실에서 영부인이 왜 눈물을 참아야 했을까? 처음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 눈물은 영부인 한 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25년이 한순간에 응축됐기 때문에 나온 눈물입니다. 김태현이 첼로 한 줄을 걷을 때 그 한 줄에 들어있던 게 뭐냐?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음악인 한 세대의 시간, 벨기에 가족들이 20년간 식탁을 내어준 시간,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받아온 신뢰의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한 활에 실려서 나온 거고 그걸 들은 영부인이 운 겁니다. 그날 영부인이 한 말이 또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K-팝, K-드라마, K-클래식, 너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영부인의 답이 인상적이에요. 응접실에 앉아있는 청년 음악인들과 그들을 품어준 벨기에 가족들을 가리키면서 영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답이 정확합니다. 정부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이 15년간 만든 거예요. 그 자산을 영부인이 알아본 거고요. 근데 이 자산 그냥 두면 계속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문화자산은 평화시대에 쌓이고 격동기에 시험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시대는 격동기예요. 질문 3개 남기고 가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위기 무역전쟁 속에서 K-소프트 파워가 해징 자산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한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김태현 첼로 같은 문화적 답 없이 가능할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 25년 축적한 신뢰 자산을 다음 5년에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세례 그 눈물이 의미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는 미사일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에요. 25년간 다른 나라 가족들이 우리 청년을 품어주게 만든 그 신뢰입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다음 국면의 진짜 시험이에요. 이 흐름 어디로 가는지 같이 따라가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받게 될 시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